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에서 이제 AI 리서치 팀을 맡고 있는 팀장을 맡고 있는 문효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하도 이제 마케팅을 따로 안 해가지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회사 이름을. 그래서 간단하게만 한번 소개를 하고 이제 강의 주제 어떻게 진행을 할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금융 AI를 하는 회사입니다. 2016년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처음에 이제 10억 밸류에 시작해서 2019년까지 1000억 이상의 밸류로 올라가서 잠정으로 올해 1500 이상의 밸류를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최대 로보 어드바이저 공급사입니다. 그러니까 로보 어드바이저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현재 1.2조 원에서 1.5조 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엔진으로 돌아가고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가 약 9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AI ETF 저희가 사업도 이번에 영위를 하고 있고, 국내 글로벌 ETF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저희가 캐나다에 상장을 하면서 글로벌 AI ETF를 상장하고 블룸버그에도 이제 기사가 나왔었고, 이번에 국내 최초로 AI ETF를 뉴욕 증시에도 상장할 예정입니다. 4월쯤에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로보 어드바이저 AI ETF 그리고 AI 익스큐전 시스템을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이제 개발을 해서 국내 최초 AI 주문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증권사에 계신 전문 딜러분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직접 실거래로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1등을 하게 됐고, SBS나 여기저기에 기사가 나오게 돼서 저희로서도 괜찮은 되게 경험을 얻었고요. 네, 그리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리서치 팀을 맡고 있는 문효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X랑 ETF 쪽 프로젝트 PM을 맡고 있습니다. 금융이랑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가 들어갈 건데, 이게 금융이랑 딥러닝을 접목시키려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뭔가 금융이라고 하면은 되게 빅데이터 느낌도 나고, 그리고 데이터가 많으니까 딥러닝을 접목시켰을 때 잘 됐을 것 같아서 이제 많은 기업에서 시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 많은 경우에 되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실제로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금융 데이터가 딥러닝을 시키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때문에 당연히 garbage in, garbage out이란 말처럼 당연히 안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좋지 않은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금융 데이터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으로 있고, 그 문제점을 저희가 차례대로 한번 예시랑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은, 금융 데이터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시계열 피처 자체가 노이즈가 굉장히 심한 데이터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금융공학 쪽에서 이제 주가 모델링을 할 때, 주가 같은 경우는 기하 불안 모형을 많이 가정을 해놓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그 AR1 모형이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AR1 모형을 조금만 변형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모델링을 할 때 다음 주가는 현재 주가에서 어느 정도의 정보가 들어가고 노이즈가 이제 반영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입실론 부분이 노이즈고 XT가 저희가 딥러닝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이제 정보량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현재 주가는 일단 다음 주가를 예측하고 싶을 때 현재 주가는 차분을 통해서, 저희가 어차피 알고 싶은 거는 XT이기 때문에 차분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나타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남는 항이 XT와 이제 입실론 T가 돼야 됩니다. 근데 XT와 입실론 T 항을 보면은 굉장히 노이즈가 심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이즈량이 사실 정보량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학습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보신 대로 그 시계에서 봤을 때 다음 주가는 현재 주가 플러스 정보 플러스 노이즈인데, 문제가 이 정보량이 노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버리니까 그냥 AI1 모형처럼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게 모델링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딥러닝을 학습시켰을 때 현재 값이랑 굉장히 유사한 값이 그냥 그대로 나와버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 데이터로 처음 딥러닝을 적용해 보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게 LSTM이나 RNN 계열로 한번 주가를 예측해보겠다 이렇게 모델링을 해보시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해보시면 이런 아래 결과처럼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오른쪽으로 조금 레깅된 형태로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실 현재 주가를 그대로 반영한 모습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고려할 수 있는 시계열 피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시계열 길이가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사례로 이제 예시를 들으면은 저희가 로어드바이저 아니면 연기금 쪽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자산 배분 문제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 자산 배분 문제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자산군에 몇 퍼센트를 투자를 할지 이제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식 뭐 60% 투자, 채권 30%, 금 10%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비중을 결정을 하는 건데 이런 자산 배분 문제 같은 경우는 고려할 요소가 당연히 굉장히 많겠죠. 이제 당연히 자산 배분이니까 자산군 데이터, 뭐 금 데이터라던가 채권, 주식, 리츠, 원자재 등의 이제 되게 많은 수많은 자산군 데이터를 고려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자산군 배분에는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자산군 데이터뿐만 아니라 매크로 데이터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금리, 인플레이션, 장단기 금리 차와 같은 이제 매크로 데이터들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로우 데이터를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자산 배분에 필요한 거는 저희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자산 데이터에서 자산이나 매크로 데이터에서 뽑을 수 있는 하이레벨 피처가 저희가 원하는 피처예요. 그러니까 뭐 자산금 모멘텀 효과라던가 아니면 자산금 평균회귀 효과 아니면 지금 현재 통화 정책이 확장적 정책인지 긴축적 정책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단기 부채 사이클에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장기 부채 사이클에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런 종류의 이제 하이레벨 피처를 저희가 뽑아야 되는데 이런 피처들 같은 경우는 데일리 프리퀀시 데이터로는 사실 잘 안 뽑혀요. 굉장히 엄청 긴 텀에서 제가 뽑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로 먼슬리 프리퀀시 데이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먼슬리 프리퀀시 데이터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매크로 데이터랑 이런 자산군 데이터를 고려를 하게 될 때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간이 길어봤자 40년 정도예요. 70년도, 한 60년대, 70년대 정도부터 데이터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40년 데이터라고 해봤자 먼슬리 프리퀀시로 고려를 하게 되면 480개의 시퀀스 길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40년이라면 긴 데이터 같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가 많다는 거는 고려할 수 있는 피처 종류는 굉장히 많다는 데서 이제 거기서 오는 거고 실제로 고려할 수 있는 데이터 길이는 굉장히 짧은 거죠. 근데 이게 차원의 저주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하나하나 개별 요소가 중요하다 아니면 필요 없다 이거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피처 종류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그 시퀀스 길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돼요.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480개는 그 피처들을 고려를 하기에는 너무 적은 데이터라는 게 문제점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당연히 뻔한 소리인데 그 노이즈 문제랑 그리고 피처 종류 대비 시계열 길이가 짧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오버피팅이 되게 매우 쉽게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사실 금융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딥러닝을 적용했을 때 대부분 안 된 이유가 이런 원인들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문제점을 바탕으로 어떻게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저희가 시도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하고자 하는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차례대로 하나씩 이제 다뤄보도록 할게요. 시계열 피처 자체에 노이즈가 심한 경우에는 당연히 노이즈가 있다고 하니까 그 반대 디노이징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타임시리즈 디노이징 같은 경우는 전에도 뭐 많이 쓰던 게 되게 많아요. 뭐 이동평균법이라던가 바이레터럴 필터라던가 많은데 이동평균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조금만 해보신 분이면은 되게 HTS 같은 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신 것처럼 주가가 있고 오른쪽으로 이동평균 하면서 약간 스무딩된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이동평균 같은 경우는 문제점은 이제 아무래도 이동평균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레깅되는 현상이 있고요. 근데 금융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시퀀스를 배치로 넣어주게 될 때 그 시퀀스 뒤에 있는 데이터라고 해서 앞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퀀스가 사실 하나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앞에를 볼 수가 있어요. 시퀀스에 한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레터럴 필터 같은 걸 이용을 하면은 레깅 없이 이런 식으로 디노이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무빙 에버리지나 바이레터 필터나 이렇게 디노이징을 일부 전 처리를 하고 나서 이제 학습에 이용하게 되면은 분명한 학습 개선 효과가 존재를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까 무빙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레깅되는 현상도 있고 바이레터 필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에서 이제 스무딩을 해야 될지 이런 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고려해보고 싶은 어떤 요소는 학습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게 디노이징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랑 같이 좀 김연학 짱에는 카이스트 박사원 류성욱 씨라고 의견을 같이 내주셔서 같이 연구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CNN 스택 오토 인코더를 기반으로 타임 시리즈를 디노이징하는 모듈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모듈을 이용하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각각 시계열에 대해서 바로 하나씩 붙여주고
그 다음에 원래 이용하던 피처 익스트랙션 네트워크에 그냥 바로 연결을 해서 기존 네트워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단에 오토 인코더를 같이 붙여주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기존에는 지도 학습을 시킬 경우에 이제 레이블과 아웃풋 간에 이제 지도 학습 로스에다가 오토 인코더 로스를 개별적으로 따로 받아서 조인트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학습시키는 이제 방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네, 이런 방식의 디노이징 사실 성과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 오토 인코더만 따로 떼서 저희가 한번 이제 대충 시각화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처음엔 당연히 이니셜라이즈가 학습이 진행이 안 됐을 때는 네, 여기서 지금 하늘색이 이제 환율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 선 같은 경우는 이 환율 데이터를 20일 이동평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스무딩을 한 데이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간 오른쪽으로 스무디 레깅이 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황색이 오토 인코더가 예측한 네, 스무딩을 한 아웃풋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스무딩이 되게 원활하게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그냥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무딩이 잘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무딩 같은 경우는 이 CNN 기반으로 스택 오토 인코더를 이용할 때 어느 정도 차원을 축소하고 필터를 이용할 거를 이제 결정함에 따라서 네, 스무딩 정도도 같이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면은 굉장히 보편적인 형태로 스무딩이 되고 그리고 네, 그런 형태 이제 하레벨 필터도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사실 더 심각한 건데 노이즈는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고 쳐도 피처 종류 대비 짧은 시계열의 길이라는 건 데이터가 없다는 게 사실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가 없으면 뭐 데이터를 만들어 봐야지 해서 이제 맨 처음에 저희도 당연히 개인 기반으로 데이터를 생성을 해보는 걸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개별적인 시계열 하나씩은 생성하는 게 가능하고 소수의 뭐 한 10개 이하의 시계열들끼리는 이제 생성하는 게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시계열을 고려하는 게 10개만 넘어가도 그 많은 시계열들 상관성을 고려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 그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문제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생성도 어려운데 그럼 실제 데이터가 되게 부족한 상황인데 어떻게 모델을 학습시킬 건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 CNN이 나왔던 과정들처럼 저희도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퀀트 애널리스트라던가 아니면 제목 학계에서는 그 모델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가를 먼저 고민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직관적이고 당연한 말인데 데이터가 기존의 퀀트가 모델을 만드는 방식은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그리고 이제 본인이 배운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본인이 배운 거에 대해서 경제적 함의점을 갖는 내포하는 모델을 설계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모델 포트폴리오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부족한 거를 이제 경제적 함의점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리즈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려는 건데 이제 경제적으로 함의점을 고려한 이 직관을 모델링하는 거는 사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이게 불가능하니까 저희가 사실 타겟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는 거죠. 모델 쪽밖에.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모델링 같은 경우에 기존 퀀트들이 이용하던 방식이 굉장히 선형적인 모델이에요. 대부분의 경우가. 예를 들어서 학계에서 많이 이용하는 모멘텀 팩터 모델링 같은 경우는 주로 12-1m이라는 팩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12-1m이라는 거는 이제 1년의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1년의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거기서 최근 1개월 수익률을 차감을 한다고 해서 이제 12-1m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좀 되게 단순하고 선형적인 모델링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프라이스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꼭 이용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동작한다는 법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는 이 FX가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하도록 딥러닝 모형을 통해서 근사를 시키는 게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덜 직관적이라서 저희가 회사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사례로 해서 한번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해요. 이제 먼슬리 쪽 투자 쪽에서는 팩터 인베스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지금 팩터 인베스팅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주식들을 이제 각각 퀄리티 요소랑 사이즈 요소랑 밸류, 모멘텀, 로우 리스크 이런 식으로 요소별로 나눠서 이제 투자하는 걸 이제 말하는데요. 근데 이 팩터 투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시장 대비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이 알파를 측정을 해봤을 때 이 알파가 굉장히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 추가 수익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사이즈 팩터 같은 경우는 최근 20년 동안 알파가 없던 구간도 있고 그리고 특정 구간의 밸류는 엄청나게 많이 시장 대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박살나는 구간도 있고
뭐 상대적으로 어떤 특정 구간에 훨씬 더 잘 나가는 팩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팩터를 이렇게 팩터 알파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이 팩터를 어떻게 하면 동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까를 이제 저희가 한번 모델링하는 걸 먼저 실험적으로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제 함의점 직관적인 모델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맨 처음 할 때 굉장히 논문을 많이 쌓아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팩터에 영향을 미친 그 많은 데이터를 어차피 종류 대비해서 시퀀스 길이가 짧으니까 접근을 할 때 애초에 피처 셀렉션도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되고 피처 엔지니어링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피처 셀렉션된 피처들을 어떻게 엮어서 그 아까 저희가 말하는 이 모델의 FX 부분을 근사시킬 딥러닝 모듈을 어떤 식으로 설계할지도 이제 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먼저 논문 리서치를 통해서 이제 찾아본 거죠. 예를 들어서 하이 리퀴디티 같은,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많은 구간에는 모멘텀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고, 그리고 통화 확정 정책 시기에는 뭐 밸류 수익률, 그러니까 가치주 수익률이 되게 높아지는 경향성들이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그로스트, 그러니까 성장주 대비해서 가치주가 이제 좀 더 잘 나가는 경향성이 있고, 이거는 되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뭐 경제 침체기에는 부채 비율이 낮거나 아니면 뭐 수익률이 좋은 이런 퀄리티가 좋은 기업들의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직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모델링을 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이 되게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서 어떻게든 오버피팅을 시킬 수 있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저희가 실험적으로 해봤던 부분이 여기서 파란색 같은 경우가 아까 보여드린 그 팩터라는 거를 균등하게 투자를 했을 경우에 수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그 아까 보여드린 그 팩터를 어떻게 하면 어떤 현재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어떤 팩터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제 비중을 알려줘서 이제 투자를 하는 이제 경우인데요. 이제 보시면 따라서 이렇게 감에 따라서 팩터가 동적으로 잘 배분되고 기존에 그냥 n분의 1로 투자했을 때보다 더 알파가 생성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서 의미가 없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이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2005년까지를 트레이닝 데이터셋 쓰고 이제 2006년까지는 아예 데이터를 이용을 안 했어요. 그 전까지도 학습이 되나 테스트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학습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그 팩터에 대한 동적 배분이 되게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에 따라서 빨간색이 파란색 대비해서 올라오고, 그리고 두 시결에 대한 페어티 테스트 밸류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금융 쪽에서는 피처 시계열이 종류는 많은데 이게 길이가 짧다 보니까 도메인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기존의 그러니까 기존의 직관에 반영된 모델을 최적화를 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이거는 아까 그 로테이션을 저희가 배분됐을 때 이 모델이 저희가 원하는 하이레벨 피처를 잡아냈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이때 첫 번째 구간이 미국 금융위기 때예요. 금융위기 때 보면은 아까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구간에는 퀄리티 팩터가 훨씬 수익을 잘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 선제적으로 퀄리티 팩터를 많이 확보를 하다가 점차 이제 줄여 나가고, 다른 이제 경기 회복기가 들어갈 때 밸류 팩터랑 사이즈 팩터의 비중이 많이 실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발 금융위기가 나왔을 때는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때 로우 리스크 팩터, 그러니까 뭔가 변동성이 낮고 안전한 주식의 비중이 더 먼저 높게 잡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매크로 관련한 하이 레벨 피처를 얘가 잡아내고 있다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노이즈랑 이런 데이터 부분을 이제 해결하더라도 여전히 오버피팅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해결이 굉장히 어렵죠. 이게 사실 오버피팅이 발생한다는 걸 그냥 인정을 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어느 정도 최소화를 하던가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만들 것인가를 이제 집중하는 게 저희는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오버피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여기서 말은 어렵게 나와 있지만 네트워크를 이제 동시에 여러 개를 학습을 시켜서 경쟁을 시키는 구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이지안 인퍼런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예시부터 보시면 되는데, 리그레션 간단한 예시부터 보시면은 이 검은색 점이 저희가 리그레션을 해야 되는 대상이고, 이 중간중간에 빈 영역이 저희가 아직 관찰하지 못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근 같은 금리가
정말 낮은 시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런 관찰되지 않은 시기는 뭐가 정답인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리그레션을 시켰을 때 보면은 매번 돌릴 때마다 뭐 파란색처럼 될 때도 있고 주황색처럼 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초록색처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세 개로 리그레션 되는 경우가 사실 데이터가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코스트가 다 비슷해요. 근데 나중에 데이터가 밸리데이션을 줬을 때 오버피팅 정도는 다르다는 걸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웨이트가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르게 수렴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가고 싶은 점은 사실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빨간색 포인트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시작하거나 여기서 시작하거나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각자 여기로 간다는 게 지금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오버피팅이 발생하면 단순히 레귤라이제이션을 이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레귤라이제이션 드롭아웃이나 이런 레귤라이제이션 효과는 실적으로 리그레션에서 하는 역할은 L2놈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눌러주는 효과는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L1, L2놈을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파란색 그림처럼 나오게 되는데 이 파란색 그림처럼 나오게 된다고 해서 이게 사실 초록색이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레귤레이션을 강하게 걸면서 오히려 못 맞추게 되는 현상이 발생.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L1, L2 놈을 적용하는 게 부적합한 상황이고 그래서 기존의 레귤레이션 방법을 이용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컴퓨터가 그렇게 좋진 않아서 32스레드 정도를 이용하는데 32스레드가 각각 개별적으로 초기화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각각 한 4스레드씩 묶어가지고 GPU 개별적으로 동시에 다 병렬적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키면은 뭐 당연히 여기서 시작한 애들은 뭐 각자 다른 데로 갈 텐데 여기서 밸리데이션 셋에서 저희가 봤을 때 도달하고 싶은 점에 도달하는 애는 한 명쯤은 이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밸리데이션 테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당연히 오버피팅을 체크하는 게 좋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루커웨드 바이어스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은 현상이고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셋을 따로 만들어서 오버피팅을 이제 감지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니까 뭐 랜덤하게 나눌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전부터 이렇게 쭉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쭉 놔두고 트레이닝 데이터셋 이렇게 놔두고 밸리데이션 두고 나머지 한 5년 뭐 몇 년 정도를 테스트를 이렇게 두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N개의 스레드로 네트워크를 각자 초기화를 시켜서 각각을 이제 네트워크 인스턴스를 갖고 특정 이터레이션만큼 학습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터레이션을 돌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셋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오버피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오버피팅을 검증을 해서 하위 X개를 이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거된 만큼 새로 계속 투입을 시켜서 서로 계속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밸리데이션 셋에서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네, 점까지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가 수렴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남게 된 모델로 앙상블을 해서 모델을 최종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밸리데이션 셋으로 오버피팅을 감지하고 이런 식으로 모델을 경쟁을 시켰을 때 밸리데이션 셋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오버피팅이 방지가 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아까 보여드린 그 학습이 잘 된 그 그래프 같은 경우도 네, 이게 적용된 결과였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레귤레이션 방법이 아까 보여드린 사례처럼 적용되기가 애매하니까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오버피팅을 좀 인정하되 이제 우회를 하는 방법을 택한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피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이 관찰되지 않은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셋에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여전히 없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의 데이터인 경우. 근데 그게 최근의 데이터까지 이용을 하게 되면은 얘가 사실 잘 학습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판별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게 문제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찰되지 못한 구간에 대해서는 차라리 오버피팅을 시키는 것보다 모른다고 결과를 내는 게 사실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얘 같은 클래시피케이션을 시켰을 때 뭐 얘는 지금 그래서 오를 확률이 70%로 내놨는데 이게 70%라고 내놓는다고 해서 이 70%가 요즘 상황이 아예 관찰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70%로 내면은 그거는 굉장히 불신할 만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 uncertainty 부분을 이제 계량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금융 쪽에서는. 그래서 uncertainty quantification 관련해서는 크게 알려진 방법으로는 MC 드롭아웃이랑 MC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있는데요. 둘 다 이제 막 그렇게 크게 어려운 논문들이 아니라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네, 적용하기 되게 간단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MC 맨 처음에 드롭아웃을 이용을 해서
저희 해지 관련 엔진에 이제 맨 처음에 도입을 해봤는데, 여기서 보시면 일단 이 예측 구간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여기 실내 구간이 굉장히 확 늘어나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봤을 때 실내 구간이 확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불확실하고 내놓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 MC 드롭아웃이나 MC 배치 노멀레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뭐 타우라던가 드롭아웃 레이시라던가 액티베이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드롭아웃 레이시나 타우 같은 경우는 본 논문에서도 그리디하게 서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점 때문에 저희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기존처럼 딥러닝 리그레션을 시키되 거기다가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을 별도로 한 번 더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마지막 부분을 그래프를 따로 안 해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방법은 먼저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처럼 딥러닝 리그레션을 먼저 시키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남은 노드들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한번 플립 커넥트를 하기 전에 마지막 남은 노드들을 가지고 그리고 GPR을 한번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저희가 실험적으로 측정을 해봤을 때 몬테카를로 드롭아웃이나 배치 노멀을 했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언설틴티가 잘 체크되는 걸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노드들이 당연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잘 돼가지고 뭔가 선형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이제 가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노드 수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으면 그래도 선형 독립적으로 노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드들을 가지고 GPR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좀 더 괜찮은 uncertainty quantification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네,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면은 다이나믹 팩터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오브젝티브 펑션이나 아키텍처 구체적으로 너무 크게 알려드릴 수는 없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이제 향후 뭐 3년에서 1년 동안에 수익률을 최적화하는 레이블을 만들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리밸런싱 기간이랑 뭔가 텀이 안 맞아져요. 왜냐면 리밸런싱은 뭐 한 달이나 3개월마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1년의 기대 수익률을 최적화하는 거랑 이제 좀 다른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들의 수익률을 이제 강화학습이랑 되게 유사한 방식처럼 이제 할인율을 도입을 해서 최근의 수익률과 변동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생성하도록 하고요. 이제 그 보상함수를 어떤 보상함수를 제공을 하면은 그걸로 최적의 포트폴리오 레이블을 만들고 그걸 지도학습에 이용하게 됩니다. 그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막 크게 공개해드릴 수가 없기는 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요소들이랑 비슷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봤을 때 뭔가 경기가 확장되는 시기에 가치주의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현상을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통화 확장에 연관된 피처들을 연결을 시켜줘서, 그러니까 그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는 그 요소들에서만 하이레벨 피처를 따로 뽑을 수 있도록 모듈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모멘텀과 관련된 하이레벨 피처를 뽑을 수 있는 모듈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리퀴디티라던가 볼라틸리티랑 연관된 데이터들을 묶어서 걔네들로 딥러닝 모델을 하나 만들어주고, 걔네들에서 뽑힌 하이레벨 피처를 한 번 더 피처 익스트랙션 네트워크를 한 번 더 거쳐서 그 레이블에 대해서 지도학습을 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P 500 대비해서는 성과가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이게 S&P 500을 타겟으로 하는 ETF를 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것도 트레이닝 데이터는 아니고 테스트 데이터예요. 테스트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S&P 500이고요. 그리고 이 하늘색 같은 경우가 팩터를 균등하게 투자를 했을 경우입니다. 당연히 팩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파가 있기 때문에 이 팩터 알파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근데 저희는 그 팩터를 균등하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적인 로테이션 알파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건 근데 여전히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 시뮬레이션 말고도 실제로도 지금 운용 관련한 사이트가 있어요. 네, 관련해서 최근에 인셉션이 18년 1월 1일인데 그때 S&P랑 비슷한 벤치마크를 가짐에 시가총액 가중으로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알파가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요. 연 CAGR 기준으로 2, 3% 정도 알파가 나오더라고요.
이때도 이것도 실제 운영 단계인데 IT들 기준 작년 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5% 이상의 알파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ETF라서 분산 투자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S&P 500이랑 추정 오차가 클 수 없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딥러닝과 GPR 방법론은 이게 제가 뭐 도표 같은 게 있으면 좀 더 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플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라고 생각해 볼게요. 플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로 그냥 리그레션을 단순히 시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히든 레이어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인풋 노드가 5개가 있고 중간에 이제 히든 노드가 2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아웃풋을 플리 커넥티드를 한 번 더해서 하나의 값을 내보낸 다음에 그걸 이제 리그레션을 시키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먼저 지도학습을 시키고 지도학습을 시키고 나면은 그 히든 마지막에 아웃풋 노드 직전에 히든 레이어 노드 2개 있었잖아요. 이 노드들의 값을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인퍼런스를 시키면서 관찰해 보면은 그 값들이 생각보다 상관성이 되게 낮은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논문이 없다는 게 저도 아쉽긴 하죠. 근데 그 노드들을 따로 이제 그 노드들 값만 따로 빼와가지고 X 인퍼런스를 계속 주면서 그 노드들 값을 받고 그 노드 값을 인풋으로 해서 GPR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학습을 시켰을 때 저희는 뭐 MC 드롭아웃이나 MC 브랜치 노멀레이션을 썼을 때보다 언설틴티 퀀티피케이션이 잘 됐었다는 걸 이제 확인을 했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정확한 건 아니긴 한데 작년 닙스 논문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 클래시피케이션 쪽을 먼저 지도학습을 그냥 디스크리미네이트 모델로 지도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노드들 값을 활용을 하면은 마지막 노드들이 걔네들이 소프트맥스로 학습시켰을 때의 마지막 노드들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잘 됐기 때문에 걔네들로 언설틴티 퀀티피케이션 얘네 자체로 할 수 있다는 논문이 나온 게 있었어요. 저희가 여기서 한번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했었던 건데 이 관련해서 뭐 저희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연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 중에 이제 앙상블 후 모델 최종 결정을 할 때 테스트 셋에 대해서 오버피팅 지표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 이제 궁금하다 하셨는데 당연히 이제 저희가 고려한 요소는 뭐 수익률 요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봤을 때 오버피팅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는 당연히 수익이 되게 잘 나오는데 밸리던스에서 수익이 안 나오면은 뭔가 오버피팅 될 요소가 굉장히 크다는 걸 뜻하고 그리고 저희가 페어 T테스트 값도 계속 확인을 해줘요. 체크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T테스트 수준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지금 학습이 되는지를 같이 체크를 해주면서 이제 오버피팅 여부를 검출하게 됩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생성할 때 실제 데이터가 아닌 임의적인 파생 데이터도 포함시켜서 학습을 해보셨는지 그 결과 궁금합니다. 이게 정확히 제가 어떤 질문인지 이해를 잘 못했는데 혹시 질문하신 분 있으면 좀 제가 들어도 될까요? 좀 더 자세하게 질문을. 네네.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하실 때 네. 제가 이해했던 거는 그 기간 안에서 어떤 특정 기간까지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쓰시고 그다음 밸리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쓰신 것 같은데 네.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주가라고 했을 때 그 주가의 액츄얼값 말고 어느 정도 범위를 줘서 네. 실제 그 주가에서 뭐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정도를 여러 가지 트레이닝 셋을 구성을 해서 학습도 진행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기존의 로우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 피처 엔지니어링을 거쳐서 그 데이터들도 같이 한번 트레이닝에 이용해 보셨냐 말씀인가요? 네,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로우 데이터 뭔가 그거는 로우 데이터들의 함수이기 때문에 뭔가 내부적으로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것까지 완벽하게 기대하는 거는 무리가 있어서 저희도 어느 정도 피처 엔지니어링을 해서 학습에 이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X 그 주문 집행 시스템도 학습을 시킬 때 호가창 데이터에서 오더 임밸런스를 체크를 하는 걸 저희가 거기서 피처가 어느 정도 잡히긴 하는데 거기 그렇게 잡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저희가 피처 엔지니어링 시켜서 요소를 넣어주고 걔네들을 같이 넣어줬을 때 뭔가 더 괜찮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고려하는 요소고요. 그래서 그 부분 오히려 피처 엔지니어링이 되게 중요한 요소라 그 부분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밸리드 테스트 분리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저희가 뭘 학습시키냐에 따라 달라요. 주문 집행 같은 경우는 이 틱데이터 셋을 학습시킬 때는 이게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종목이랑 날짜를 그러니까 랜덤하게 분산을 시켜서 이제 트레이닝 밸리드 테스트를 분리하게 되고요.
근데 그 자산 배분이라던가, 그러니까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문제라던가, 아니면 포트폴리오 투자 같은 분야가, 그러니까 로우 프리퀀시 투자 분야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시계열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게 짧고, 그리고 그 기간을 이게 랜덤하게 나누기가 되게 애매해요. 사실 그 이유가 레이블을 만들려면은 그 뒤에 어떤 레이블이라는 거는 그 뒤에 얘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에 대한 포트폴리오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주는데, 이거는 미래 데이터 무조건 봐야지만 제공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랜덤하게 섞어서 봐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랜덤화해서 섞어서 봐버리게 되면은 이게 사실 트레이닝이 랜덤하게 그 뒤에 있던 게 있었는데, 앞에 있던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 같은 경우 이미 뒤에 있는 게 테스트인데,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 기준에서는 이미 테스트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최적의 포트폴리오 레이블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룩 어헤드 바이어스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로우 프리퀀시 투자 분야 쪽에서는 트레이닝이랑 밸리드 테스트를 이제 나눌 때 주로는 이제 타임 순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피처 디멘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처가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 여쭤보신 거죠. 그러니까 투자 같은 경우는 로우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생각한 대로 장기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5년 이상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데이터 종류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저희 팩트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인풋으로 18개 정도의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상품을 설계하냐에 따라 너무 다른 문제라, 네, 그렇고요. 레귤레이션 테크닉 오버피팅 테크닉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데이터는 오버피팅이 심할 것 같고, 아무래도 관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해도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안 될 것 같은데 추가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테크닉을 쓰는 게 그쵸. 사실 언설틴티 퀀티피케이션을 시킨다고 해도 여전히 그게 학습이 잘 안 된 거라면은 리스크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문 집행 쪽도 그렇고 그 포트폴리오 투자 쪽도 그렇고 어느 정도 제한치를 둬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 학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균이다 싶은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분의 1 투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티압 그냥 시간 순으로 주문 집행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평균적인 부분을 먼저 두고 거기서 위아래로 어느 정도 제한치를 둔 상태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정도 수준에서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네, 일단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당연히 포트폴리오 배분 같은 문제에서는 포트폴리오 배분 같은 문제에서는 이게 웨이트가 제공이 되는데 갑자기 뭐 극단적으로 주식 90%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도 이런 부분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바꿔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HFT에도 딥러닝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B2B 사업을 위주로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프랍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되게 눈치가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저희 주문 집행 쪽도 사실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저희가 강화학습을 쓰고 있습니다. 거시 지표 이외에 틱 데이터, 틱 볼륨. 네, 근데 포트폴리오 아까 전에 그 포트폴리오 최적화라는 거 아니면 자산 배분 쪽 같은 경우는 거시 지표를 굉장히 많이 봐요. 많이 보고 실제로 그 아까 말씀드린 직권에 대한 모델링의 대부분이 이제 거시 지표라던가 아니면은 프라이스 다이나믹스를 이용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는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그게 미시적인 데이터가 사실 그 정도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 자산 배분이나 이런 먼슬리 프리퀀시에는 그런 요소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반대로 저희 주문 집행 같은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 분야 같은, 굉장히 높은 하이 프리퀀시 분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시 지표 이런 게 큰 영향을 안 줘요. 오히려 그 시장에서의 틱 데이터의 프라이스 다이나믹스라던가 아니면은 호가창에서 발생하는 그 임밸런스라던가 아니면 볼륨 이런 게 되게 영향이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각각 어떤 태스크가 있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하게 되고요. 네. 기본 여기 나온 거는 제가 한번 질문은 다 답변은 드린 것 같은데, 네. 추가적으로
더 하신 분 있으니까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없어서 네. 말로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ETF 수익률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면 사이드 이펙트 같은 거. 근데 팩터 인베스팅 같은 경우 사실 팩터 인베스팅에서 그거에 관련해서 재무 쪽에 굉장히 연구가 많았어요. 뭔가 팩터 알파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자금이 몰리니까 그 알파가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아직 그렇게 많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막 크게 걱정하고 있진 않아요. 실제로 블랙락 같은 데서 크게 운영하는 팩터 ETF 같은 경우는 모멘텀 뭐 이런 한 ETF가 운용 자산 금액이 한 8조 원 정도가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 팩터 알파는 여전히 꾸준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은 네, 그 부분에서 제가 뭔가 정확히 답변 드릴 수 없는데 제 그냥 추측은 그 팩터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멘텀 같은 경우는 특히 뭔가 오버리액션에 관련된 팩터, 그러니까 사람 과잉 행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팩터 알파가 강화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대신 리스크도 커지겠죠. 근데 가치주 투자라던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정보가 있었는데 그게 늦게 반영되는 곳에서 오는 알파예요. 리스크에서 오는 알파도 있지만 근데 그 가치 투자 사람들이 당연히 많아지면 가치주 알파는 줄어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 데이터는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활용을 해봤는데 별로 그렇게 선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나올 때쯤이면 이미 대부분 프라이스에 반영이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오히려 선행지표가 아니라 후행에 가까워서 뉴스 데이터는 네. 저희도 이거를 다른 회사랑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하다가 뭔가 별로 효용성이 없어서 중단을 했어요. 뉴스 처리 관련해서 센티먼트 쪽은. 뭐 그 외에 저희가 자연어 처리를 활용하는 방법은 인덱스를 구성을 할 때 뭐 자연어 처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 자체에 이렇게 AI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또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섹터 같은 거를 정의를 할 때 AI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에 연관된 기업들을 뽑아서 투자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이게 되게 굉장히 애매하고 뭔가 자의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물과 관련된 워터 인더스트리랑 관련된 주식을 뽑고 싶어요. 근데 걔네들 이제 뽑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도한 방법은 뭐 기존에 그냥 뭐 워트백이나 센텐스 페이크 바탕으로 이제 각각 그러니까 워터 이제 물이나 아니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제 워드들을 이제 벡터 공간에 놔두고 그리고 기업의 이제 에드가에서 나오는 각 기업의 프로파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아니 그리고 이제 보고서에 보면 애널리스트 보고라서든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단어들을 TF, IDF나 이런 걸로 추출을 해서 이제 그 각 산업군이랑 그 워터나 아니면 4차 산업혁명 연관된 단어들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측정을 해서 그렇게 섹터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어 데이터는 저희가 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네, 블랙락에서도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해서 약간 테마 ETF를 좀 만들더라고요. 아직 직접적으로 AI를 이용해서 운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 네. 네, 질문 이 정도에서 네,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